어제까지 우리가 중세국어의 특징까지 외웠어요. 지금 하얀색 종이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각자 막 써보죠. 10개. 지금 딱 정지 버튼 빡 눌러놓고 지금 10개 막 써볼게요. 써서 우리 친구들이 10개를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근대국어의 특징 강의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근대국어 특징 들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좀 유행했던 거 4개 더 추가로 설명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볼까요? 다 맞았어요? 지금 쓰고 풀고 있는 거 맞죠? 확실해요? 확실한가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대국어의 특징. 첫 번째, 우리가 중세국어의 특징은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지, 8종성법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근대국어의 특징은 뭔데? 7종성법이에요. 그러니까 종성이 몇 개로 들어가는 거야? 7개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7개 어떻게 끝나는데?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으까지. 스님 8개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때는 우리 디귿을 안 쓰고 오히려 뭐를 써? 디귿 대신에 시옷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겉으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디귿 대신에 겉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디귿 대신에 오히려 뭐를 쓰는 경향? 시옷으로 바꿔서 쓰는 경향들이 많았다. 뭐뭐 같은, 이거 같으면 뭐뭐 같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고요. 디귿 대신에 시옷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세국어의 특징 뭐가 있었지 얘들아? 성조와 방점이 존재했어. 평성, 거성, 상성, 입성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맞나요? 오늘은 뭔데요? 성조와 방점이 소멸돼. 어디까지 가면요? 근대국어. 우리가 이걸 빼먹었네요. 근대국어는 몇 세기부터 몇 세기까지 근대국어라고 하냐면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우리가 근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조와 방점이 어떻게 됐대? 소멸됐대.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옆에 옛날 국어인데 점이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근대국어라고 생각하면 돼. 점이 있어. 그럼 뭔데? 중세국어. 시기가 이렇게 방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딱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특징 뭔데? 동국정어식 한자 표기했던 거 기억해요? 대신에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원순 모음화라는 걸 할 거야. 선생님, 원순 모음화가 뭔데요? 자음과 모음이 오, 우로 소리 나는 거. 오, 우, 와, 워 이런 것들 있죠. 입술이 동그래지는 것들 우리가 무슨 모음이라 그래? 원순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나요? 그렇게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세국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란 말씀이 둔기 까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내일을 전차로 백성들이 새로 몇 자를 만드는데 28자를 만드노니 라고 얘기하거든. 스물. 중세국 땐 스물이라고 썼어. 근데 이게 발음이 쉽나요? 물. 엄마 물 좀 주세요. 물.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물이 아니라 어떻게? 물. 옛날에는 물이라고 발음했어요. 그 다음에 불. 불이 아니라 불났어요. 이상하잖아요. 뭐죠? 불. 그 다음 뭐죠? 풀이 아니라 뭐가 되지 얘들아? 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야. 입술 소리 나죠? 미음, 비읍, 피읍을 우리가 입술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러지. 바쁜 파마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쁜 파마들은 입술에서 나기 때문에 물 하면 너무 어려워. 불, 풀 이런 식으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겠다. 아시겠나요? 네 번째 한번 보자. 네 번째 뭐 있을까 얘들아? 네 번째는 제음소화라는 게 있어요. 제음소화가 뭐냐면 다시제자야. 다시는데 뭐가?
음소로 다시 나누어진대. 음소는 뭐냐면 음운보다 더 작은 단위야. 음운보다 더 작은 단위인 음소를 한번 나눠보자. 어떻게 나누냐면 너네 다 알고 있어. 쌤이 한번 써볼게. 어우 날이 듀코 이렇게 했어. 듀코. 이 중에서 더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음운의 변동할 때 했던 거 생각 한번 해보자. 키읔은 음운의 변동할 때 뭐랑 뭐가 합쳐져서 키읔이 됐지? 오케이, 맞았어. 뭐냐면 기읍과 히읗이 합쳐져서 우리가 어때? 크 라고 축약이 됐다. 그쵸? 그럼 얘를 이제는 다시 나누는 거야. 어떻게? 좋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디귿, 키읔으로 서로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그래서 같혀 이런 것들, 같혀 이런 것들도 어때? 같혀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나누는 거. 더 음운보다 더 작은 단위인 음소의 원리로 더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재음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 한번 보자. 아이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 뭐였어요? 다섯 번째 특징. 원래 다섯 번째 특징은 뭐였지? 생각 안 나요? 이어적기, 연철, 끊어적기. 아, 아닌데.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지? 동국정원식 안자벽이 하병병사 각자병사였다. 그치? 그때는 하병병사 각자병사였는데 하병병사나 각자병사는 중세국어에도 있긴 있어요. 알겠죠? 사라지진 않아. 그리고 근대국어까지 쭉 이어져서 와. 다시 얘기합니다. 하병병서 각자병서는요. 중세국어 때도 있지만요. 근대국어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 여기에서 있는 특징은요. 이렇게 할게요. 국외음화와 그러니까 근대 국어에만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적는 거야. 국외음화와 그 다음에 두음법칙. 이게 근대 국어에 새로 나타나요.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점점 나중에 나타나는 경향이 크거든요. 언제 나타나냐면 19세기 말 무렵쯤이 돼야 국외음화나 두음법칙이 보편화되고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넘어갈 때는 정말 조금만 나타나. 그러니까 안 나타난다고 봐도 무방해. 없다고 봐도 무방해. 거의 19세기 말쯤은 돼야 이게 드러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국외음화 두음법칙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근대국어 공부할 때는 거의 대부분 많이 나타나는 편은 아니다. 다만 시험을 칠 때 이런 식으로는 나오거든. 천디, 티귿과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지읒으로 바뀌겠죠. 천지, 이렇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그러면 시험에 뭘로 나오냐면 얘 국외음화 적용됐나요? 아니요. 이렇게 나와. 근대국어에 아직 이 글자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천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부처. 이런 것도 어떻게 나요? 부처.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죠. 두음법칙은 알고 있겠죠? 예를 들어 미르시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음법칙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근대국어 거의 끄트머리쯤에 돼서야 나타난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여섯 번째.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자, 보시죠.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특징은 우리 어때요? 모음조화가 어떻게 됐다고 얘들아? 모음조화가 16세기 이후에 뭐가 소실되면서요?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문란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모음조화가 문란해지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칠판 나오니까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 시대 때는 들, 을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지? 이게 어때요? 아래아가 사라졌으니까 이거 대신에 어떻게 써? 들, 을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얘들아 양성이죠? 음성이죠? 음성이니까 이거 어때? 혼란스럽지? 안 맞잖아. 파괴되는 거야. 점점 모음조화가 파괴된다라는 걸 알아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한번 보자.
일곱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어적기와 이어적기보다는 이어적기가 아예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어적기도 계속해서 18세기, 19세기 초까지는 거의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끊어적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분철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끊어적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근대국어에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생겨. 그게 뭐냐면 거듭적기라는 거야. 지금 거듭적기가 뭔데요? 거듭적기는 중철이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단어를 거듭해서 적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적고 이따가 좀 지울게요. 제가 여기까지 나온지 안 나온지 몰라가지고. 자, 보자. 도적을 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얘를 이어적기 하면 도적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어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를 하면 도적을 이렇게 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거듭적기 하면 어떻게 써요? 도적글 이렇게 쓰죠. 뭐가요? 기읍과 기역이 어떻게 돼? 중복해서 드러나게 돼. 기읍과 기역이 중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그래서 도적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적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몸에, 내 몸에, 네 몸에 이렇게 있어. 얘를 이어적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몸에 이렇게 되겠지. 얘를 끊어적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이렇게 되겠죠? 하나하나 딱 음절적으로 끊어 쓰잖아. 그 다음에 얘를 거듭적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매 이런 식으로 발음되겠죠. 왜? 끝에 있던 미음을 초성에 다시 한 번 더 거듭해서 적어주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필기는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8번째 한번 볼게요. 쌤이랑 공부했어.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 쓰였다 라고 했었지. 근데 그 지금은 쓰이지 않는 10원짜리를 들고 사과를 먹었더니 산에 올라가. 10원짜리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네 뿅. 요 단어를 쌤이랑 근대국어에 와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랑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사라져요. 영액, 응, 이응 값으로 소멸돼. 얘랑 얘는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반치음은요. 자, 반치음의 경우에는 초성에 올 때는 소멸돼요. 사라져. 그치? 그 다음에 종성에 올 때는 시효값이로 변해요. 아래아 같은 경우는 어떤데요? 자, 아래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자리와 첫 번째 자리가 음이 다른데 두 번째 자리에 올 때 얘는 이거부터 얘기해요. 얘는 아래아 같은 경우는 소리값이 사라져. 소리는 더 이상 내지 않아. 발음은 하지 않아. 하지만 표기는 계속 이어진다? 얘기했잖아. 6번째 몸 좋아할 때 16세기 이후에 아래아가 소멸되면서 문란해지고 혼란해진다고.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이 아래아는 소리는 확실히 사라져. 하지만 표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표기 나왔는데 어떻게 읽어요? 너네 그거 알지? 쌤이랑 너네가 돈 주고 사 먹어 본 적은 없지만 한 번씩 먹어봤던 그 과자 이름 뭐라고 읽어요? 참 크래커라고 읽는다고. 그치?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똑같아. 몇 번째 자리요? 두 번째 자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으라고 읽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로 오면 뭐라고 읽냐면 아라고 읽어. 쌤님 왜 거꾸로 얘기하세요? 얘가 먼저 바뀌고 얘가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순경은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얘를 한번 들어보자. 얘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썼는지 알 거야. 자, 이런 단어가 있어. 자, 가을이에요. 그쵸? 요 단어가 있는데 쌤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처음에 얘가 소멸돼야 되겠지. 그치? 왜? 얘는 표기는 계속 일단 이어지잖아. 그러다가 두 번째 자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첫 번째 자리가 가을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 가을이란 단어가 오늘날의 뭔데? 이 단어가 가을이란 단어가 오늘날의 가을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변화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 순경어 비읍도 마찬가지야. 얘는 옆으로 빼서 써보자. 얘도 초성은 어떻게 되냐? 초성이면 오나 우로 바뀌어요. 양성이면 오, 음성이면 우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종성일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비읍으로 바뀌어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셔블이라는 말이 있어. 그치? 동경달, 밝은 달에 이런 거죠. 셔블 이런 것들 있죠. 그쵸? 얘를 그럼 어떻게 바꿔요? 오나 우로 바꾼다 그랬지? 셔올 혹은 셔울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쵸? 어니까 울로 가면 되겠지. 아니면 으니까 울로 바꾸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이중음, 제출자가 초출자로 바뀌면서 서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쇼, 슈 이런 것들은 약간 단모음화 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셔울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하나만 더 할게요. 뭐를 하나 더 할 거냐면 카메라를 조금 뒤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보자. 짠! 자, 카메라를 옆쪽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카메라 옆쪽으로 옮기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불규칙 용언이라고 있거든요. 그 불규칙 용언을 우리가 중세 국어를 근원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불규칙 용어할 때 쌤이 무슨 언니 부르라고 했어? 무슨 언니? 닭꼬치 언니 부르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따라하자. 닭꼬치 언니.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닭꼬치 언니. 오케이, 한 번 더 뭐라고? 닭꼬치 언니. 닭꼬치 언니를 따라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한번 봤더니 이런 단어가 중세국어에 있었대요. 그리고 얘를 한번 활용시켜 볼게요. 자, 어떻게 활용해요? 그따, 닭꼬치 언니지. 긋고, 그 다음에 어때? 긋지. 그 다음에 그어. 요 정도까지만 쓸게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현대 국어로 이동을 하면서 자, 어떻게 변했어? 긋다, 맞죠? 얘는요? 긋고, 맞죠? 얘는 어떻게 돼? 긋지, 맞지? 근데 얘는 요거 단어가 한번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해야 돼요? 요 단어가 넘어가면서 여기 이응 없는 값이니까 요렇게 돼야 되지. 그리고 초성에 그러니까 이어 적기니까 여기 이응 없는 값이니까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 라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할 거야. 그쵸? 그런데 얘가 초성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소멸한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얘 어떻게 발음나요? 결국에는 라고 발음나게 되는 거야. 소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품사할 때 얘를 뭐라고 배웠어? 시옷 불규칙 용언이라고 배웠잖아. 사실은 이 그게 시옷이 아니라 중세국어로 넘어가면 뭐였던 거예요? 그래, 반치음으로 원래 쓰여졌다가 변한 거라고. 하나 더 해볼게. 자, 또 비슷한 거 뭐 있을까? 얘 있는 거 한번 보자. 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곱다. 자, 얘를 또 한번 해보자. 한번 써볼까요? 다시 시작. 곱다. 곱고, 그 다음에 곱지, 그 다음에 보이고 있죠, 여러분? 보고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비읍이니까 어때? 비읍 그대로 해서 종성에 있으면 비읍이라 그랬지? 그래서 곱다. 그 다음에 비읍이니까 종성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곱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곱지, 이렇게 되지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도 어때? 뒤로 넘어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되지? 고방 이렇게 변하잖아. 그래서 얘가 초성이나 중성이나 오인데 양성이니까 어떻게 돼? 고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도 원래 뭐였어? 비읍 불규칙 용언이었다. 그치? 비읍 불규칙 용언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뭐였어? 순경은 비읍을 중세국어 때 있었던 게 현대국어로 변화하면서 불규칙 용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규칙 용언들은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연유가 있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겠지. 그래서 그냥 불규칙하다, 규칙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필기하고 나머지 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9번째 특징을 저쪽에다 그냥 쓸게요. 그러면 자, 9번째 특징 원래 뭐였어? 명사형어미 주격조사 2였지. 이제는 주격조사가 뭐도 오냐면 주격조사 가도 생겨. 예전에는 칠판 2, 지우개 2, 시계 2였다면 이제는 어때? 칠판 2, 지우개 가, 시계 가 라고 2도 쓰지만 뭐도 써요? 가도 이제 쓸 수 있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명사형 어미도 뭐를 써요 여러분? 기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먹기, 놀기, 뛰기, 앉기, 웃기 이런 식으로 웃음, 앉음 이런 거보다는 우리도 지금 기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근대국어에는 현대국어랑 가깝게 기를 쓰기도 합니다. 됐나요? 기도, 음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먹기, 뛰기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필기하고요. 앞부분은 앞에 조금 스탑 시켜놓고 필기하고 뒷부분까지 보고요. 선생님이랑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